제30강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9강에서 가등기 담보의 의의,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설정 절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의 효력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등기 담보의 일반적 효력을 보면은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봅시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것은 바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360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담보권 실행 비용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담보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목적물의 범위는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 계약에서 정하여집니다. 그러나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는 설정 계약이나 법률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목적물의 범위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사실상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것은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고 난 후에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누구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전에는 여전히 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설정자는 소유자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담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용익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그 침해로 인하여 피담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설명한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바로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이한의 이익의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가등기 담보권에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당권에 관한 저당물 보충 청구권 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이 담보 목적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 효력을 보면은,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에 앞서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저당권에도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에서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을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담보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침해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권을 갖습니다. 즉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등기 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대해서 봅시다. 담보물권의 중심적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에도 바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때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에서는 약간의 우선 변제권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처분 청산, 즉 경매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해서 경락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이외에도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에서는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바로 기속 청산과 처분 청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자는 직접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즉 기속 청산을 할 수도 있고 경매에 의한 방법, 즉 처분 청산을 할 수도 있는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로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주도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기속 청산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이라는 것은 담보권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국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담보 가등기가 경로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실행, 즉 기속 청산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우선 변제권의 실행 방법으로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즉 기속 청산에 대해서 봅시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속 청산이 되겠죠.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즉 기속 청산을 하자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기속 청산의 개요를 봅시다. 즉 기속 청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먼저 기속 청산을 하겠다.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겠다라는 실행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산을 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진 후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상황을 통지하는 실행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 후 2개월의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지급을 하게 되면은, 즉 청산금 지급과 상한으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경유함으로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즉 기속청산,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속청산의 절차를 보면 먼저 실행 통지를 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실행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통지 상황으로서는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얼마이고 채권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해서 청산금의 평가액, 이것을 통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채권자가,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를 하고 나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겠습니다. 이때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 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그리고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이면 그들 모두에게 실행의 통지를 해야 되고, 일부가 통지 대상에서 누락이 되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의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지에 도달 시기는 청산 시기의 기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배달 증명부의 서면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이것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등기 우편 이런 방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의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 통지 후 2개월의 청산 기간이 경과한 때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즉 목적 부동산 가액 마이너스 채권액, 즉 채권의 원리금의 차액, 즉 목적 부동산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이것을 청산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산 시기에 경과가 있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행의 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 2개월의 기간은 청산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청산기간은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통지가 도달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에 기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지급을 보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의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에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담보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격려되어 있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해야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에 대해서 봅시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 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데, 이러한 11조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양도 담보에 관한 규정이고 가등기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에는 가등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등기 담보에서도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한다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소전 하해 조서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를 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이 11조 본문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미 본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 11조를 유추 적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본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등의 이러한 본등기 말소 청구권은 일정한 경우에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채권자로부터 정당한 청산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로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이미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하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3자가 확실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 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가등기 담보법 11조 단서 후단에 의하면 결국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제소전 하위 조서에 의해서 바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고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는 경우에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 가등기 담보법 제정의 취지를 퇴색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경매에 의한 실행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봐서 가등기 담보권에 의한 이 사적 실행, 즉 기속 청산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실행이 인정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취득의 실행을 하지 않고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은 하나의 저당권과 유사한 가등기 담보권자의 법적 지위는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실행에 있어서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가등기 담보법 12조 1항 후단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으로서 바로 이 권리 취득에 의한 경우와 또 경매에 의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에 대해서 보면 담보 가등기 권리는 물건 일반의 공통된 소멸 원인 또 담보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물건 일반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서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영징수, 포기 등이 있죠. 또 그다음에 담보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 담보 권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죠. 이것은 바로 가등기 담보 권리는 바로 담보권 실행이 중요하거나 또는 다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음으로써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등기 담보법 11조에 의해서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가등기 담보권, 즉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에 대해서 봅시다. 이 변칙담보로서 양도담보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양도담보에 대해서 보면 양도담보라 하면 이것은 양도담보는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협의의 양도담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널리 양도담보라 하면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매도담보와 협의의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이 매도담보와 협의의 양도담보는 신용수수의 방법에 의해서 구별합니다. 매도담보는 신용수수가 소비대차의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협의의 양도담보는 신용수수가 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다 결국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것에서는 공통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도담보라 하면 협의의 양도담보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도담보의 사회적 작용을 보면은 양도담보는 성문법상의 담보제도의 결함을 보충하는
변칙 담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동산의 어떤 저당화의 기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양도담보가 되겠습니다. 양도담보는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자가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게 하므로 동산저당과 마찬가지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 등록에 의하여서 공시할 수 없는 동산을 담보할 수가 있고, 또 양도의 법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즉 공시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형성 과정에 있는 재산권에도 담보하게 되겠습니다. 이 동산저당,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대차해 줍니다. 그런데 을은 담보 목적물로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에 한 2천만 원짜리 장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장롱에 대해서 민법상의 담보물건으로 질권을 설정하자면 장롱의 점유를 갑에게 이전해 줘야죠. 그렇지만은 양도담보에 의하면은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1,000만 원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장롱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장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장롱의 점유 사용은 을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보통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장롱이라는 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이죠. 즉 양도담보권, 이것을 이해하면은 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즉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담보라는 것은 또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도 우리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집합의 양도담보에서 유동집합동산, 즉 상품이나 재고품 또는 양식장 내에 있는 양식장 내의 전체 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때 소유권 이전의 목적물의 인도로서는 바로 점유 개정에 의해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담보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 또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양도담보는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질권, 저당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이런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 학설의 논의를 보면은, 양도담보가 과거에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대해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양도담보는 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는 견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것,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양도담보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도담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을 보면, 양도담보는 재산권 이전의 형식을 취합니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죠. 그래서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가등기 담보법 제정 전과 제정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 제정 전에는 학설 대립이 심했는데, 가등기 담보법 제정에 의해서 결국은 양도담보권 또 하나의 제한물권, 즉 담보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 제정 이전에서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해제적 군부 소유권 이전설, 제한물권설, 이런 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등기 담보법의 제정으로서 이제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제1조에서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즉 양도담보나 또 매도담보를 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등기
양도담보권도 가등기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담보물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해서 제한 물건인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고, 또 가등기 담보법도 양도담보권은 가등기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제한 물건설의 입장에서 양도담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취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의 제한 물건인, 즉 담보물건을 취득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을 하나의 제한 물건, 즉 담보물건으로 봤을 때 이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양도담보권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반복과 실체관계가 불이일치하는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담보권의 설정에 대해서 봅시다. 양도담보권의 설정은 양도담보계약, 그 다음에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양도담보 설정계약 플러스 하나의 소유권 이전의 공시방법,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보면, 양도담보 설정계약은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설정계약이 성립하겠습니다.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으며 장래 채권일 수도 있고, 또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담보가 되는 것이죠. 목적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양도성이 있는 것이면 모두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산, 부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한 점포 내의 상품과 같은 증감 변동하는 상품 일체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모두 양도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도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정부에 대한 양도담보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을 보면은 목적물의 권리 이전이 필요합니다. 즉 양도담보는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죠. 그래서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 즉 양도담보권 설정자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인도는 보통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도로서 이 점유 개정도 유효합니다. 실제 양도담보에서는 통상 점유 개정,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양도담보권 설정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로 하냐? 통상은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피담보 채권에 관한 상황 등이 등기를 통하여서 공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면은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에 이게 양도담보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채권자, 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목적이 채권 기타 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 450조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이런 것도 갖추어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일반적 효력으로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보면,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양도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은 민법 360조가 적용됩니다. 즉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360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5가지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비용이 피담보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은 당연히 1년분의
하게 되겠습니다. 목적물에 보면은 저당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정 계약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가실에도 미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담보권 설정자가 하죠. 그래서 가실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지가 양도담보의 목적인 경우에 천연가실인 새끼 대지에 관해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담보권 설정자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대량으로 사육되는 대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효력, 즉 새끼 대지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당연히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적물의 이용관계를 보면 목적물의 점유, 사용수익은 누구가 하느냐?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통상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 사용수익하는 것이 통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보면, 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그렇지만은 결국 양도담보권을 통해서 하나의 담보물건인 제한물건을 취득한 것이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부터 이전받은 목적 권리를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설정자는 채무물리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도담보 설정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죠. 보통상 이런 경우에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또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에 준하여 손해배상 의무,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을 봅시다. 특히 이제 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양도담보권자의 처분의 효력을 보면 양도담보권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양도담보권도 일종의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봅시다. 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을 받아야죠. 즉, 목적물의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받아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기하로 해서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죠. 이 처분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에 의해서 하나의 제한물건을 취득하죠. 제한물건인 담보물건만을 취득하므로 자신이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처분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 보면 양도담보권자는 처분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의 목적 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등기담보법 11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가등기담보법 11조 단서에 의하면 선의의 양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하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바로 이때 제3자가 선의이면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1조 단서는 하나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이런 효과를 내는데 우리나라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이 원칙이죠.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마치 예외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처분에 대해서 보면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죠. 그러나 양수인이 선의로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을 봅시다. 자,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남아있죠. 왜냐하면 양도담보권이 소유권이 이전은 되었지만 여전히 뭡니까? 양도담보권자는 하나의 담보물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목적물의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가능한 것은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제3자가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 제3자는 양도담보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 추검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를 보면은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남아있죠. 그러나 소유명의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설정자는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 실행에 대해서 봅시다. 양도담보권도 결국은 하나의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의 이전을 받아 있지만 하나의 제한물건인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도담보권자가 어떻게 우선변제권을 실행하는 우선변제권에 만족을 얻느냐에 대해서 봅시다. 양도담보권도 일종의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서 바로 우선적으로 비담보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정도 양도담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를 규정하는 가등기담보법 2조 내지 11조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규정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양도담보의 실행 방법으로서는 결국 기속청산 아니면 처분청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기속청산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청산이고 처분청산은 양도담보권자가 바로 경매에 의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속청산에 대해서 보면은 양도담보의 실행도 먼저 실행의 통지, 청산, 소유권 취득의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기속청산, 즉 소유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것은 가등기담보와 유사합니다. 먼저 실행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즉 비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청산금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양도담보권자가 통지를 하고 나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금이 확정되고 또 그 금액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 권리 취득의 경우, 즉 기속 청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에 있어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담보권도 당연히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처분 청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처분 청산의 경우에 양도담보권은 하나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변칙담보에 대해서 모두 봄으로써 물권법에 대한 중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실제 물권법의 내용은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우리가 이 30강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룸으로써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자세히 보지 못하고 개요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윤직 교수님의 물권법 책이나 또 김상윤 교수님의 물권법 책, 그다음에 뭐 지원능 교수님, 김영배 교수님, 김준우 교수님의 이 단권화된 민법 통합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강 정도의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